저는 정순애, 올해 73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5살 교사가 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정선 작은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빨래와 밭일로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가난했지만 집 안에는 늘 따뜻한 빵 냄새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나는 꼭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집은 탄광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챙기시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셨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되었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너만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학교까지는 1시간을 걸어가야 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했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여름이면 장마 때문에 개울물이 불어나서 학교에 못 가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거든요. 우리 반 선생님은 김희자 선생님이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쪽을 저 올리셨고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맑았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실 때면 분필 가루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희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고,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커진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책상도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 식탁에서 촛불을 켜고 숙제를 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시면서 가끔 제 공부를 도와주셨죠. 어머니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셨지만 한글은 읽을 줄 아셨어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돌아오시면 늘 피곤해 하셨어요. 등이 굽고 기침을 자주 하셨죠.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걸 보시면 흐뭇해 하셨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정선읍내로 나가야 했어요. 하숙비며 학비며 돈이 많이 들었죠.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탄광에서 야근을 더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김희자 선생님도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학금 신청서도 써주시고 좋은 하숙집도 알아봐 주셨어요. 드디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울었고 동시에 부모님께 감사해서 울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육학, 국어 국문학, 아동 심리학까지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마침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25살 저는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분교의 작은 교실이었죠. 칠판은 금이 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제 첫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의 이유구나.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칠판에 글씨를 쓰면 집중해서 따라 썼고,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제 주변으로 몰려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은 왜 예뻐요? 이런 순진한 질문들을 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무렵 학교에 조카를 데려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철수라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에 번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카가 아프다며 조퇴를 시켜달라고 왔는데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 미소가 선생님 때문이겠죠? 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낯선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그 뒤로도 자주 학교에 왔어요. 조카 일로 와서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지 않냐고,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그의 관심이 고마웠고,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어요. 25살 처녀에게는 남자의 관심이 낯설었거든요. 어느 날 철수 씨가 들꽃을 꺾어와서 제게 주었어요. 선생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다며 수줍게 건네주었죠. 제 생전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어요. 그 꽃을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와의 만남은 운명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저와 만날 때면 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왔어요. 때로는 꽃을, 때로는 책을, 때로는 제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순애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라는 말로 저를 흔들었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그가 결혼을 신청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결혼을 하면 교사를 그만두어야 했거든요. 당시에는 결혼한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말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잔치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철수 씨와 함께 서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기뻐하셨어요. 신혼집은 읍내의 작은 한옥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아침마다 함께 밥을 차려 먹고 저녁마다 웃으며 하루를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철수 씨는 가게 일이 끝나면 제가 수업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몇 달 후부터 철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냐고 캐묻거나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하면 질투를 하거나 했죠.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철수는 술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잘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술에 취하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거칠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아이들 가르쳤어? 남자 동료랑 얘기했지? 작은 의심은 점점 큰 불신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이가 생기면 철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에도 그의 의심과 질투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몸이 무거워진 저를 보며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냈어요. 임신 5달째 갑자기 아이를 잃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슬펐어요. 내 품에 안을 수도 없었던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철수는 차갑게 말했죠. 내가 몸조리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가혹한 심판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철수의 폭언은 더 심해졌어요. 아이도 못 지키는 여자가 무슨 선생님이냐. 집에서나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저는 사라지고 눈치만 보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철수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밤마다 제 얼굴과 몸에 멍이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손찌검이 따라왔어요. 학교에선 웃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의 멍은 감추기 어려웠어요.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앞에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 그냥 넘어졌단다. 계단에서 미끄러졌단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동료 교사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거든요. 그저 조심스럽게 안부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저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철수가 이웃 여자와 다정히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자는 우리 동네에 사는 젊은 과부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집에 돌아와서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와 무슨 사이냐고,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했어요. 그러자 철수는 화를 냈어요. 의심병이 도졌다고, 질투가 심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 여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폭력만 있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시집 가면 끝까지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부모님께조차 쉽게 말할 수 없었죠. 딸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상담을 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 달랐어요.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하셨어요. 이혼은 죄라고, 여자가 먼저 이혼을 말하는 건 체면에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철수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 여자와 만나고 온 게 분명했어요.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따지자 철수는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지옥에서 나가야 해. 다음 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들도 따로 보관했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결심보다 먼저 그의 운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철수는 아침 일찍 가게에 갔고 저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 곁엔 바람을 피우던 그 여자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도 즉사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퍼해야 할지, 안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말만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은 어수선했어요. 철수의 가족들은 제게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탓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철수의 죽음 이후 세상은 저를 수군거렸습니다. 팔자 세다, 남편을 못 잡아서 적골이 난 거지라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내 탓이라고, 여자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곳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어려웠어요.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낯선 도시, 낯선 환경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서울에서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강북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도시의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과는 달랐지만 순수함은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은 여전히 저를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어려웠어요.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도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교직에 몰두했어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도 계속했어요. 주말에는 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방학 때는 연수를 받았어요.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갔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이민호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 선생님은 달랐어요. 저의 과거를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 주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어요. 저를 재촉하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런 그가 고마웠고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재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호 선생님은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말이에요. 결국 35살에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철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어요. 다툼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했어요. 폭언이나 폭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게 진짜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아들을 낳아 기뻤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제가 못 받아본 따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는 듬뿍 주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많이 따라 주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세월이 흘러 손주들도 생겼어요. 손주들을 볼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져 보였어요. 교사 생활도 계속했어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4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가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곤 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해 주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고, 첫 번째 결혼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내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고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고통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예전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고 원망했어요. 남들은 다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아픔을 겪어봤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교사로 일하면서 문제 가정의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모가 이혼한 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죠.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제가 겪어본 일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때는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제가 과거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으로 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저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의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아이들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랑과 격려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딸은 교사가 되었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준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주어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요. 가끔 첫 번째 남편이었던 철수를 생각해요.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안타까워요. 만약 그 사람이 술을 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도 달라졌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평안히 보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73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저는 많이 흔들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켰어요.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요.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상처는 아물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아물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흉터가 되어 남더라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힘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인생은 때로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남는 건 버텨낸 흔적과 다시 피어난 삶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때로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남는 건 버텨낸 흔적과 다시 피어난 삶입니다. 흔들바위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